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켰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라면, 자, 비트코인 관련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옥토버 18일 날에 이거 프로시어 승인 났죠. 그리고 인베스코. 중요한 거는 이제 25일 날, 미국 날짜 25일 날 발키리가 뜹니다. 발키리 비트코인 이거는 현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물.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선은 24일쯤에 기대치가 미리 반영이 되겠죠. 정보가 흐를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때 제가 비트코인 관련 ETF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제 생각은 65,000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쯤인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저는 하는 게 이런 것들 사회에 궁금하고 전 세계 글로벌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고 어떤 문맥의 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65,000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전에 자료를 조금 더 서치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67,000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67,000 비트는 67,000에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외국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대로.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가 말을 못 해줘요. 완전 고급의 초고급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7,000달러 딱 고점 찍고 폭락을 했죠. 맞죠? 그러면서 우하향하잖아. 정확하죠? 그리고 제가 말한 65,000선에서 거의 중간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보면 여기 큰 영망치가 떴습니다. 그러면 비트는 단기 조정이 온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67,000달러에 정확하게 조정이 왔죠. 외국 사람이 말한 그거. 저는 65,000에 올 거라 했는데 외국 사람이 67,000이랬어요. 아까 그 영상에 정확하게 말했잖아. 완전히 소름 돋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알려드렸고, 잠시. 그 다음에 지금 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관계, 항상 비트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대략 갭을 한 달에서 두 달 갭을 두고 이더리움이 비트 가격보다 더 올라가더라. 그때가 고점이다. 그리고 다시 비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자, 이 자료를 보면 그 근거로 나와 있어요. 꼭지점을 뚫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퀴즈 현상이 그럼 스퀴즈가 언제 딱 터지냐? 대략 이쯤. 대략 지금 10월이니까 한 11월이나 10월 말쯤에 이더리움이 스퀴즈 현상이 터지면서 우상향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비트보다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저평가되었냐? 10%. 그러니까 비트도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비트가 예를 들어 뭐 4%씩 올라가면 앞으로 대략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쯤부터는 이더리움이 4%가 아니라 막 6%, 7% 이런 식으로 비트보다 최소 한 3%씩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 여기 보면 RSI 값도 이제 이더리움이 70으로 딱 되어 있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선에 머물면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거 알려드렸고, 이 자료는 SPX 500 관련이에요. 제가 고급 자료를 지금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주위 분들한테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자료는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SPX 계절별 어떤 평균 데이터 값 흐름이에요.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다. 계절. 그럼 여기다. 이 중간값이 앞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고, 요 사이드 분홍색 칠한 거는 볼린저 값이에요.
상단, 하단, 평균 수치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략 올라가서 요쯤에 있다. 그러면 그전 전고점 뚫는 거는 SPX가 그전 전고점을 뚫는 거는 언제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해석이. 근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분홍 색깔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평균값이고 이 볼린저 값도 봐야 돼요. 상단, 하단, 볼린저 값. 그럼 얼마 전에 SPX 500이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SPX 500이 볼린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값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입니다. 내려와서 다시 우상향하는 개념. 자,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어제 방송 때 제가 그냥 싹 지나가면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저장을 안 해놨구나.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30일 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큰 변동성이 생깁니다. 큰 변동성. 왜 그러냐?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번에 지금 3조 5천억 사회복지 법안이랑 1.2조 법안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네들이 그 1차 통과 목표 기한이 10월 30일이에요. 10월 31일. 이게 1차 목표 기한. 1차 통과 목표 기한이에요. 1차. 그러면 2차 목표 기한은 언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중순, 11월 한 15일경이고 그 다음에 3차 목표 통과 기한은 11월 31일 정도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스.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봤을 때 한 방에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되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방에 이거 통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조만친을 회유해야 됩니다. 회유. 이 조만친이 누군지 말씀드렸죠?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는 뭐 하는 데랬죠? 석탄. 이 석탄은 ESG와 반대되는 산업지역이다. 맞죠? 그래서 조만친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같은 집권 여당인데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고 보면 인문학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투자나 앞으로의 삶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실 때 꼭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은 어떤 미래 방향성을 추구하고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어떤 성향, 어떤 연구 논문, 어디 학교를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시면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르겠구나.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90%는 다 적중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월 30일에 이거 100% 조만친 회유 못합니다. 이거.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흐름도 어제까지는 조만친이 그 샌더스 의원과 2차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조만친한테 어떻게 그 악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만친이 민주당 탈당할 거다. 라고 시그널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친이 열받아서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뉴스, 배드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1차 합의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즉 10월 31일에는 주가가 거의 99% 내려간다. 혹 모르죠. 어제 뉴스대로 이번 주 주말에 될 수도.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한번 주가가 크게 폭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그널은 한 10월 중순이나 이번 주 주말이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이번 주 주말에도 주가가 내려가면 월말까지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우선은 알려드렸고, 생각날 때마다 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방금 이거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우선 오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용 배터리 LFP로 전환. 이 LFP가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우선 LFP가 뭐냐면 차량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성향이 뭔지 제가 나중에 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링크 타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링크 타서 들어가는 것도 힘드니까 강의 영상을 만들 때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뭐 시간도 늘어나고 좋으니까. 우선 이걸 읽어드리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력 차량 배터리를 CATL, 제가 최근 이틀인가 3일 전에도 CATL,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게 CATL이에요. 배터리를 CATL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바꾸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3분기 투자 설명자료에서 표현 범위의 주행거리를 가진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기존 3원계 배터리에서 LF 배터리 교체. 이 3원계가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거죠. 자, 여기 쭉 나오죠. 테슬라는 이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CATL이 생산한 LFP 배터리 장착한 모델 3 세단과 모델 Y 쭉쭉쭉 돼 있다. 자, 이게 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면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기술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단점은 리튬 인산철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 그 무겁다는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틀 전에 3일 전에 CATL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조사 업체인 가이드하우스는 인사이츠의 수석 분석가인 샘 아부에사미드는 테슬라가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해도 차량 가격을 낮추지 않고 수익을 늘려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사는 뭐냐면 우선은 배터리를 싼 배터리로 사용을 해서 모델 3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익 마진을 더 극대화시킨다 이거죠. 컨설팅 업체 로스킬에 따르면 LFP 배터리는 세계 최대 배터리 조인 CATL, BYD 등이 생산 중이며 전체 생산량 95%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지. 이거 다 강의했죠 제가. 그러면 반대로 어떤 그 관련주가 악재일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죽는 거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주 위험하다 계속 말을 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도 결국에는 ESG 경쟁 때문에 폭락하게 돼 있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 봐도 조만간에 그 대폭락해요. 자, 그럼 이 강의를 제가 언제 했냐? 이때 했습니다. 제가 그냥 틀어드릴게요. 7분짜리니까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및 외국 기관 자료를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 시간대는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 이건 기사거리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연구한 가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미래는 정말 뭘까. 첫 번째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는 오래 못 간다. 오래 가는데 화재 위험이 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답이 아니다. 왜? 이거는 물에 약해요. 물에. 수분에 약해요. 습기에 약하고. 그래서 특히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가. 아시겠죠?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밑에 들어가면 배터리 팩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배터리 팩을 감싸는 보온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차를 계속 사용하고 콩쾅콩쾅 거리다 보면 떨어지고, 그 미세한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면 하나가 빵 하면은 연달아 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료 특별하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막 이런 화재 사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이래야 되나?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우선은 이제 배터리의 큰 범주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쓴 그 건전지라는 거 있잖아요. 건전지.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이온. 그래서 가볍잖아요. 가볍고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커션 주의사항이 뭐냐? 습기에 취약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테슬라 초기에는 그 작은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묶어서 셀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 셀을 다양하게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은 게 이제 전기 자동차의 가장 기본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의 가장 큰 단점은 수분이란 말이에요. 수분. 그래서 보온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가에 보온팩을 엄청나게 씌우는데, 너무 많이 씌우면 안 되니까,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차의 높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부분에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셀을 보호하는 개념에 보온 개념으로 했겠죠. 하지만 그게 인간이 쓰다 보면은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질 것 같죠?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화재는 특히 습기가 많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갑자기 막 빵빵빵 터지죠. 여름에 습기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서해안이나 제주도 여기 서귀포 지역 이런 데는 습기 겁나게 많아요. 습기가.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절대 그 차 안에서 물 관련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차 안에 물 떨어뜨려도 상관없던데요. 그거 당연히 상관이 없죠. 왜? 플라스틱 그 바다 보온재가 또 한 번 더 덮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미래는 결국에는 리튬 인산철로 갈 수밖에 없어요. 리튬 인산철은 수분에 물에 아주 강해요. 웬만해서는 폭발 안 해요, 얘네들은. 아주 안정적인데 단점은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 무게가.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냐면, 남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상당수 많으시니까 우리 캠핑 갈 때 파워뱅크 들어보셨죠? 파워뱅크. 저도 집에 제가 직접 만든 파워뱅크가 있어요. 그 파워뱅크를 전부 중국에서 제가 다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만든 거예요. 파워뱅크를 차에도 제가 매립을 해놓고 휴대용도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파워뱅크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게인데, 그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최근 한국에서 나왔어요. 첨가제를 넣으면 된다. 첨가제를. 대단하죠? 그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한번 떴던데, 그 개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튬 이온에도 첨가제를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첨가제의 개념은 이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의 틀은 유지를 하되 부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500km, 1000km 이런 자동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 인산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무게가 무겁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안 그래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리튬 인산철 자동차. 이런 배터리 말고 아까 봤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차량에 깔리는 시대가 제가 봤을 때 한 2년 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CATL입니다. 중국의 CATL 거의 과반수 이상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 보면 테슬라 3 뭐 폭발했다.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3인데 차량이 빵빵빵 폭발했어요. 난 뉴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중국 CATL 우리 제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CATL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도 만들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거의 주력으로 얘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온 배터리보다는. 이온 배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뭐 차량으로 납품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중국에 있는 LG 화학에서 납품한 리튬 이온 배터리 100%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라서 제가 남겼고요. 없어도 되는 돈이 있으시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에 그냥 넣어놓으시면 효자 노릇 할 거라 생각합니다. 3년 안에. 그건 3년 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이 기술 개발이. 자, 여러분, 이 강의에서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뉴스가 나왔죠, 오늘. 자, 이거 강의가 2월 21일 날 강의예요. 이 유명한 대단한 강의를 62명밖에 안 봤어요. 62명밖에. 여기 보면 문정윤 님이 아들에게 소개했더니 영상을 보는 감격하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마 이분 아들은 CATL 샀으면 지금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예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정윤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강의를 했고, 자, 이 정기국회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제가 하나 알려드려야 되냐,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제 뉴스에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어떤 키워드를 자주 보실 거냐, 키워드라 적을게요.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한상정, 그냥 무한 발언이라고 할게요. 뉴스에 필리버스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 글이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저 일 안 하는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그래요. 지금 시기가 이제 정기국회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필리버스터 이 글이 100%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필리버스터는 무한산정인데 이거를 누가 주력으로 하냐? 집권 여당이 아닌 야권에서 합니다. 야권에서. 거의 야권에서 집권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행위가 필리버스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권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칼과 방패의 개념으로 뭔가를 또 만들겠죠. 그러면 기준안이 필요하겠죠. 기준안.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선거법 관련 기준안이 있겠죠.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상원 60표가 필요합니다. 상원 100명 중에 60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핵심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의석수가 되어서 필리버스터를 잘 막았어요. 집권 여당에서.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왔죠? 공수처가 나왔잖아요. 공수처.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즉, 과거 그대로, 작년 그대로 미국도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로 정치적인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게 된다. 즉, 이 원활하지 않게 된 거는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자본시장 물기를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고, 이 막힌 행위는 뭘 올리냐? VIX 수치를 올립니다. VIX 수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폭락한다. 자,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그래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은 아닌데 계속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거 한국 기관지 아니에요. 외국 기관지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 10월 17일, 지금 21일이니까 10월 17일경 뉴스가 떠서 제가 이거를 못 봤는데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삼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재용 중심의 운영진이 아니라 경영 전문인이 경영을 해야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보니까 서로는 삼성의 역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던 거, 그리고 잠시 풀려났던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선 삼성은 TSMC, 그 다음에 인텔을 이기고 있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과거, 1938년이 삼성. 그 다음에 여기 SE는 삼성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10월 7일 삼성은 2022년에 3나노는 10억 분의 1m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신기술을 발표할 거다. 그리고 2025년에는 2나노,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고도 기술력입니다. 2022년에는 3나노, 25년에는 2나노를 양산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370억 달러 투자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도박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도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돈 넣고 고돌이 치고 그런 개념의 도박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너무 많이 글로벌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최근 2배가 뛰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지만, 애플이나 이런 회사는 오히려 3배가 뛰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이 너무 글로벌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거는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삼성 어떤 수익 구조예요. 메모리가 수익 구조로는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효자 상품이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D램 이 시장에서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과도기의 끝은 언제고, 다시 이제 DDR5 세상은 언제부터 열냐?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25년에 고점을 찍습니다. 여기 나오죠. 25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세미컨덕터 포함, 여기 보면 미국 회사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배가 뛰었다. 근데 삼성은 2배가 뛰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왜 그러냐? 삼성은 너무 많이 글로벌적으로 문어발
투자를 한다. 그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이 그 네덜란드 기업 NXP 잠재적인 인수 대상 중 하나는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칩 시장을 전문하는 네덜란드 회사인 NXP 세미컨덕터즈입니다. 시장 가치가 $500라면 큰 부담이 될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를 하면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부분.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아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번역 오류예요. 자, 지금 이거는 삼성, 글로벌적으로 삼성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2040년 지금부터 20년 후, 제가 45이니까 20년 후면 65세. 그러면 저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나이대가 인터넷 세대입니다. 인터넷 초기 세대인데, 우리 인터넷 초기 세대가 이제 2040년이 되면 다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은퇴자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전 세계의 도시는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될 거냐? 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지금 이 뉴스가 겁나게 커요. 길어요. 자, 우선 제목만 봅시다. 이거 우선은 한국 기관지 아닙니다. 외국 기관지예요. 폴리티코. 번역해서 쭉 보니까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2040년에 생각하는 도시, 시티라는 개념은 자동차는 다 사라지고, 자동차는 도시의 외곽에 있고, 도시 안에는 BRT 시스템, 즉 BRT 아시죠? 그 세종시에 가면 BRT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도로는 최대한 축소를 시킵니다. 축소를 시키고, 도심의 모든 인간이 다 모여서 걸어다니는 도시가 구현되는 것. 그 걸어다니는 도시는 인간과 인간의 유대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복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재현한다는 건데, 지역 사회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념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거 말입니다. 이념적으로. 도시의 이념은 무엇이냐? 이때까지는 도시는 뭐 거물망 모형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각형 모형, 거물망 모형, 뭐 원심형 모형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모형은 도시가 발전할 때, 확장할 때 시기고, 초고령화에서 완전히 이제 인구가 대폭 축소되는 2040년 시기에는 인구 축소에 발맞춰서 도시 자체의 이념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지향적이어야 되고, 자동차는 없어야 되고, 인간지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미국의 도심지에 어떤 도전을 했는지. 자, 이 코로나가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사고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 인간은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 붙어있던 인간들은 다 흩어졌다. 통근자와 직장인이 사라졌다. 인간이 없는 도시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다. 불평등은 극대화가 되었다. 노숙자가 증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다. 2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는 방법. 야외 공간을 만들고 유지한다. 이 야외 공간이 도시 외의 야외 공간이 아니에요. 도심안에 인간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개념.
코로나19가 실내에서 가장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 밝혀지자 도시인들보다 안전한 실외 공간을 만들기 빠른 조치를 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단계 코로나 빵 터지자 도시에 있는 것보다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왜? 실내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실외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거리를 폐쇄하고 보행자구역과 야외 레스토랑 공간을 설정을 했다. 그러나 몇 주와 몇 달이 흐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변경상을 좋아한다는 걸 밝혀졌고 우리 정책에서는 그중 많은 부분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도심의 편리함도 좋지만 그거는 바이러스에 취약하더라. 우리가 늙을 건데 그 늙었을 때는 면역 자체도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는데 바이러스에 우리는 취약하다.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만의 실내 공간보다는 도시만의 실외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 재활성화, 축제음악, 즐거움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녹지 공간에 의존할 것이라고. 의도적인 야외 프로그램은 오늘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매일 파티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 막 술, 음주 문화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도시. 사무실 공간을 주거용 주택으로 바꿉니다. 사무실이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가 돌아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 강의에도. 이 메타버스는 초고령 상황에도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준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고 나면은 사무실 공간, 즉 오피스는 다 부시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셔버리고 주거용 주택으로 다 바꾼다고 합니다. 대유행은 우리의 삶을 집이나 아파트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통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쭉 나오죠. 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남부의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흥분됩니다. 다른 용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없애거나 줄입니다. 주차 공간을 없애거나 도시 안에 개인의 차량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필요하더라도 아주 최소한 자동차에 대한 대중교통비 기타 대안을 개선합니다. 즉 개인의 자동차 여기 나오잖아요. 자동차 쓰지 말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세요. 그 대중교통은 뭐냐? BRT입니다. 이 BRT 여러분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세종시에 가면 BRT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트램도 왜 트램이 25년에서 27년에 이 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거 알려드렸죠? 트램이란 건 결국에는 노인을 위한 교통 시스템이다.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트램 한 번씩 다 타보셨죠? 도심 공간의 문화적 사용을 촉진합니다. 문화! 어머 너는 철학적 사고를 했니? 너는 어떤 음악을 들어? 그림을 그리니? 이런 개념. 무엇이 도시를 독특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진정성과 연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시내로 끌어들입니다. 위의 것들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온다. 형평성은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속에 대한 기초이며 미국의 약속이 뭐냐?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제 도시의 경쟁 우위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형평성. 모두가 잘 사는 것 자체가 도시의 경쟁이다. 이게 어떤 주의죠? 신사회주의.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신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개념을 말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민관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신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을 강조한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 결론. 이는 매우 건전한 방식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재조정했습니다. 결국 팬데믹 이후 쭉 우리가 앞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50년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즉, 이 여기 1950년대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이 도시가 무한 확장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로 되돌아가고 있다. 자, 이런 사고에 기반이 되는 철학적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말은 누가 말하면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인간이란 소속감, 집단 유대감, 개인은 하나의 점이다. 그 점은 경험으로 뻗어나간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인간의 행복과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다. 에릭 프롬이란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인간은 결국 집단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하나의 점이다. 하나의 점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점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이 점을 연결하는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 맞죠? 이 점과 점이 계속 연결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던 점들은 이 녹색 공간에 포함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 소속감은 경험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결국 인간 행복의 필수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못 산다. 이런 전체적 철학에 근거하여 조금 전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2040년에 도시만에는 BRT 시스템이 돌아가고 트램이 돌아가고 개인의 자동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심 안에서 안정적으로 문화를 즐기면서 항상 웃으며, 그러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을 하냐? 그건 로봇이 외곽에서 생산을 합니다. 2040년. 자, 그 다음에는 이 자료 뭐냐면, 제한테 메일이 온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지금 업데이트해서 이제는 하루에 한 300개의 메일이 한국 메일도 오고, 외국에서도 글로벌적으로 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뉴스레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비트코인이 3개월 안에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 파동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7년대에도 이런 파동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렸고, 지금은
이 슈팅의 초기 단계다. 슈팅의 초기 단계. 맞죠? 딱 이 지점에 있다. 여기서 슝 올라간다. 슝 올라가면 3개월 안에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크랑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냈겠죠. 그리고 초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5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어 있다. 50만 달러. 앞으로 3개월 동안 12만 달러가 갈까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들. 자, 그러니까 디셈버 27일까지 이것들이 얼마나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여기 SSS에 있는 것들은 거의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날짜대로 통과될 때마다 코인 가격은 쭉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자, 이거 제가 알려드렸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 이거를 쭉 번역을 해보면, 그러면 필리버스터 비하는 무엇이냐 세부적으로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필리버스터 비한.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 아까 알려드렸죠. 이거는 작년 12월 8일 날 한국어의 사태 필리버스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위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됐대 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정책은 무엇일까? 표는 어떻게 될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알려드렸죠.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상고하죠. 이것도 그대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제연구기관에서 상반기에는 경제가 좋고 하반기에 경제가 나빠진다. 왜 그러냐? 하반기에 100%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다 아실 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GTX는 수소에서 동탄까지 우선 개통 이런 뉴스가 떴죠.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제 주위 분들한테는 수소에서 동탄까지 우선 개통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지금은 보합이거나 이제 하나 갈 수밖에 없고 내년 1월 1일 말고 1월 2일부터 과연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100% 나오게 됐습니다. 100%. 그래서 조금 전에 내년 경제는 상고하죠. 상반기에 1년에 쓸 대출안을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출을. 상반기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년에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어요.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선거들을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더 그렇고. 그러면 이 자치단체장이 왜 중요하냐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어떤 성향을 띠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도 거의 바뀝니다. 물갈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언제까지 퍼볼까요? 5월까지는 1년 예산, 대출 예산안을 다 풀어버려요. 에? 그러면 집값은 또 뜹니다. 서울은 안 뜰 것 같아요. 억지로 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경기도는
무조건 뜹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